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들어와 계시는 300여 분의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계시는 김에 좋아요와 예, 구독 함께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고스트의 정치해보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좀 차가운 날씨 속에 이 후끈 달아올 만한 그 정치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대화 나눌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저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지금 바쁜 일정 오전에 그 텀이 조금 짧아가지고 일정 하나 금방 마치고 오고 계시는데요. 곧 도착을 하실 겁니다. 자, 정치해보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상품 소개 간단히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제 앞에는 이 광어회가 여러분께 전시가 되어 있죠.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가 과메기하고 광어회를 선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맛이 좋아서 정말로 반응이 좋습니다. 자, 지금 과메기는 신기술로 만든 과메기, 기존에 걸어서 바람에 말리던 과메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신기술로 만든 과메기, 아주 쫀득하고 맛있는 과메기, 쌈채소부터 수제 초장, 쌈장까지 모두 드리는 가격이 35,900원이고요. 당일 산지 직송으로 쫄깃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광어회입니다. 서너 분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분량으로 400g 준비했는데 5kg 이상급 대광어만을 선별해서 당일 손질, 당일 발송하는 하루 100세트 한정 상품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아주 뭐 소소하게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은 손님 초대하실 일 있을 때 이렇게 괜찮은 맛있는 상품 주문하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는 27,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여의도몰에 쉽게 들어와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주문이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51에 5280번입니다. 1551에 5280번 이 번호로 주문하시면 혹시 전화로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번거로우신 분들 계시면은 전화 거시면은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눠볼 텐데 과메기 좋아하십니까, 의원님? 네, 과메기 좋아합니다, 저. 과메기는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예. 예. 뭐 비린내 나거나 네. 뭐 이렇다고 해서 꺼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잘 말린 또 이 상품의 퀄리티가 좋으면 예. 그런 비린내도 안 나고 뭐 쪽파, 김, 뭐 미역 그렇죠. 이런 거 해서 예.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해마다 드십니까 혹시? 네, 이게 저는- 철이 있잖아요. 예, 전 과메기 좋아해서 예. 그 요맘때쯤 예. 항상 한 번씩은 먹습니다. 저도 11월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우리 이동수 수석님께서도 과메기 즐겨 드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넘겨질 뭐 뻔해요. 과메기는 엄청난 소주 안주죠. 없어서 못 먹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소주 안주고 뭐 여기 광어에도 뭐 예. 엄청난 소주 안주죠. 과메기에 광어회 이렇게 좋은 안주 먹으면은 또 술이 별로 취하지도 않고 다음날 금방 깨잖아요. 예, 됐습니다. 오전인데 벌써 이제 술 네. 땡기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 좀 땡기게 만드는 그런 아주 괜찮은 고급 안주죠. 예, 함께 해주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예, 모르겠다님 과메기 맛있지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여의도몰에서 판매하는 이 과메기도 아주 많은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준호 대변인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어야 될 텐데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또 언론에 아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조작 이게- 기소인가 윗선 개입인가 이 문제를 놓고 말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사건 규정을 네.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갖다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를 두고 이제 제가 들은 일 중에 네, 원래 이제 대장동 사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 이 항소 포기는 뭐냐? 그게 아니고 당군일의 최악의 사법 스캔들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건 자체가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민관 합작으로 개발 사업을 한 거거든요. 민간 합작 개발 사업을 한 네. 건데 관이 사실상 재주를 다 부리고 민간 업자들이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예. 이익이 한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났는데 1조 2천억 정도 났는데 뭐 그 관에서는 한 20% 정도 가져가고 네. 관이란 거는 성남시 뭐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민간 업자들이 80%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액수가 검찰에서 이제 추산한 게 7,882억인가 그래요. 예. 정확한 맞나요? 86억인가. 86억. 네. 아. 검찰은요. 이게 뭐 7,800만 원도 아니고 7,886억이에요. 네. 66억이네요. 7,866억으로 갔네요. 7,866억. 네. 어쨌든 어쨌거나 8천억 그 가까이 엄청난 드는 돈을 예. 그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사건이고 예. 그거를 갖다가 1심 재판부에서 이거는 비리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0월 31일 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민간업자들이 관이 봐주고 민이 이익을 챙긴 7,886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때리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예. 일부 무죄 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일부 무죄 나온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특경 가법에 의한 배임죄 네.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일반 형법에 의해서 그냥 배임죄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도 무죄가 됐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형량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돈 액수 자체가 추징이 거의 안 됐습니다. 예. 한 400억대 정도만 추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을 구형을 했는데 그런데 400억대로 한정을 시켜버리고 그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2심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7천억대 돈을 갖다가 우리가 그 돈이란 건 누구 돈입니까? 사실은 1심 재판부 판결문에 규정된 거는 보면 그 돈은 바로 시민들, 국민들 돈이고 그리고 내장동에서 관이 나서 가지고 토지를 수용함으로 해가지고 수용당한 그 주민들의 사실상 돈인 거예요. 네. 그 돈 자체가 일부 민간업자들 호주문에 들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환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항소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큰 엄청난 액수의 어떤 환수를 못하고 일부 무죄까지 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경우는 예. 뭐 제가 뭐 사실은 뭐 법조 쪽에 뭐 잘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법조인들이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인정하는 게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 이런 일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당군일의 최대 최악의 사법 스캔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이건 참 잘한 일이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소심 가서 사실상 유죄나는 경우가 그 매우 프로테이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 검찰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왔죠. 그리고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무분별한 항소 또 상고는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 바가 있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검찰총장 이제 7일 밤에 항소 포기를 하고 예. 자정까지 이제 그 수사 담당자들은 기다렸었는데 항소 포기를 했던 것이고 8일 날 정진우 지검장이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음. 이게 이제 관심사였잖아요. 그런데 일단 노만석 총장 대행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에 출근길에 뭐 정확히 아는 바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수사였고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동훈 교수께서 아까 설명은 다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사가 된 것은 이제 항소 포기를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담당 그 수사팀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또 중앙지검에서 그 지휘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소 포기가 된 것인데 총장 노만석 대행은 중앙지검장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결론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협의를 이제 수사팀에서 했다고 반발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반발을 하니까 이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제대로 된 협의가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대검의 어떤 지휘에 대해서 네. 똑같이 항소 포기하기로 그 이견이 없이 동의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의를 표명하는 시기가 약간 애매하다. 이게 그러니까요. 무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러면은 자기는 동의 안 했다라는 것에 이게 그래서 전국 항의 표시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알리바이 만들기죠. 그냥. 수사관들이 알리바이 만들기고. 그러니까 담당 수사 검사들이 반발이 심하고 내부에서도 지금 뭐 이제 여러 얘기가 반발하니까 그냥 나오니까.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얘들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그냥 무책임한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무책임하냐면 예. 본인이 항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항소를 하도록 본인이 승인을 하든지 네. 아니면 그 전에 내려놓던지 그 전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항소를 해라라고 한 다음에 본인 내려놓던지 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총장 노만석 대행은 말을 협의해서 한 맞춘 거 아니에요? 거다라고 권한 얘기를 대행하고. 했는데 예. 왜 본인은 나중에 이걸 내려놓냐 이거예요. 항소 포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 첫째. 두 번째는 노만석 대행이 지금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는 포기한다.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이견이 있어요. 항소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이제 검찰총장이 사실은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최종 결론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협의해서 낸 거라고 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라고 하는데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설명은 없었어요. 왜 포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네. 왜 포기를 하느냐, 항소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를 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를 떠나서 조금 더 진전된 설명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예, 그래서 이게 법무부 개입설에 법무부는 보고는 받았지만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만석 권한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고와 지휘는 어떤 개념으로 다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보면은 예, 법무부 장관이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문서도 없이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뭐 스타일 그런 의견을 표출을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불법입니다. 위법 네.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개선사항이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네. 위에가 이제 검찰총장이고 그 위에가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에요. 얘기를 다 네. 들어보면은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어, 나는 하려고 그랬어 했고 뭐 검찰총장은 지검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러고 법무부하고 마치 좀 법무부의 얘기를 받은 것처럼 또 그 여지를 남겨놨고 네.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서로 장관, 일을 정성호 미루는 장관은 거다. 난 몰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당군들이 최악의 사법 스캔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항소 포기를 했는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가는 반드시 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특검을 해가지고 발동해서 수사를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여의치 않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이다. 네. 이거는 그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지 밝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이죠. 법무부 장관 위에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이런 결정이 검찰에서 나는데 대통령 민정수석과 상의 없이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충분히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상의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한번 되돌아보면은 대장동 사건이란 것이 1심 판결문에 모든 결정을 사실상 성남시 수뇌부가 했다고 네. 1심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천억 80%의 이익을 갖다가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주는 결정. 그러니까 관에서는 거의 한 20% 1,800억 정도만 갖고 오는 그 캡을 씌우는 그런 결정, 그 설계 자체를 성남시 수뇌부가 했고 네. 거기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은 유동규 지금 그 구속돼 가지고 형을 살고 있는 유동규 씨다라고 1심 판결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남 수뇌부가 누군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재명 그거는 대통령과 뭐 저기 정진상 뭐 실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거는 추정이고 명시적으로는 일단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들의 밀착 관계, 유착 관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 땅의 수용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네. 이런 명확한 몰랐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이런 그 분들이 이제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 예.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검사들의 어떤 배를 가리겠다라는 협박이랄지 이런 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1심 재판부가 이를테면 검사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형량도 있잖아요. 유동규나 김만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검 예규에도 나와 있다. 그래서 구형의 2분의 1 미만으로 선고할 때는 항소하는 것이다. 예. 3분의 1. 아니, 예규에는 2분의 1이고요. 네, 예규에는 또 2분의 1. 통상으로는 뭐 구형량의 3분의 1보다 뭐 적게 나왔을 때 라고 높게 나왔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뭐 주장하는 그렇게 거죠. 그런데 대검 라고. 얘기에는 2분의 1이라고 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보다도 이제 검찰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전제는 지금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 네. 부분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게 투명하게 뭔가 얘기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전제 하에 검찰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났을 때 누구 하나 직을 던지면서 이렇게 집단 반발한 적이 있었나? 제가 문제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의 그 구속 취소됐을 때 네. 사상 초유의 어떤 그 법을 창조하는 수준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구속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전후로 누구도 구속 기한을 산정하는데 윤석열 케이스를 적용한 바가 없어요. 그럼 그랬을 때 검찰에서 누가 한 사람 나서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는가? 지금 이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와글와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그렇게 했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2심은 일단 진행은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들 5명이 전부 다 이제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모두 항소를 피고인들만 한 상태이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죠. 이 형량보다 높게 그렇습니다. 선정될 확률은 제로가 된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특경법상 네. 그 배임죄 규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항소심 가서 따져볼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국의 검사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모멸감을 예. 김건희 무죄나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는 왜 안 느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기본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총장이나 또 중앙지검장은 왜 하루 만에 본인은 그러면은 입장을 이렇게 바꾸고 사표를 던졌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참고했다고 했는데 왜 아는 바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지 그 얘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짚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김유정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검찰의 어떤 그 비겁한 모습들 네. 이런 부분들을 지탄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검찰 해체, 뭐 공소청 뭐 얘기가 바뀐다고 하는 건데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그러면 지금의 그 항소 포기란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왜 항소 포기란 걸 갖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총장과 그 외 법무부 장관 그러면 그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개입이 없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라고 명시가 돼 있고 네. 이 사건이 대장동의 그 당군 일의 최악의 개발 비리라고 불리는 대장동 사건에 그 성남 수뇌부라고 명시가 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웬간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 판결문에 이름을 박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중에 적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는 관련돼 있는 사건이다라는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기계적 항소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그런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지금 항소 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뇌물죄가 사실상 무죄가 나와 버렸습니다. 뇌물죄가 예. 어떤 그 뇌물죄가 뭐냐면은 그 저기 대장동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그 돈을 400억을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그게 뇌물죄로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무죄가 돼 버렸습니다. 배임죄만 인정이 되고 뇌물죄는 무죄가 됐고 예. 거기에 공범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진상 씨입니다. 정진상 시장인데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준 사람 자체가 무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정진상 씨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를 지금 폐지를 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은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 저 들어가 있는 김만배 씨라든가 뭐 남욱 씨라든가 정영학 씨가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그대로 석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무죄를 뇌물죄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가 되게 되면은 죄는 엄청난 비리 사건은 벌어졌는데 거기서 처벌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그런 이상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돼요. 누가 이런 지시를 했을까?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 인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지시를 누가 했을까를 따져볼 때 누가 이득을 보냐를 따져보면 돼요. 결국은 그 한 명, 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는 모른다라고 계속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도 그런 일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은 최혜병 사건이라든가 무슨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도 우리는 모른다 상관없다 하고 불기소하고 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정권을 갖다가 일찍 내놓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소 포기라는 전례 없는 어떤 사법 스캔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특검을 도입하는 데 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부담 줄이기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전혀 무관하고 권한 대행과 사건으로 통화한 적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그것을 이제 법무부 간부에게 내렸고 지금 뭐 법무부 측 입장은 에이펙 이후에 법무부 경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에이펙 성과, 경제, 민생 안정에 헌신하고 있는 대통령께 염려를 끼쳐드려 지금 죄송한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수사 지휘 논란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변인님 오셨어요. 네. 예.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병원에 좀 갔다가 좀 진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했던 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간부에게 지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판단을 맡긴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인 사람과 이제 일반인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항소를 하겠다고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네.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항소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는 항소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 자유롭게 만약에 하라 그러면 항소하라. 그치, 자유롭게 아니라 거기서 반응을 안 하면은 사실 반응 안 하죠. 네. 원래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반응을 하지 않고 원래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 신뢰한다. 네.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자기들 하는 거고요. 지금 수사팀하고 공판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전부 다 항소한 걸 결론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냈는데 결국 법무부에서 정서 법무부 장관의 뜻을 헤아린 간부가 야야 하지 말한다라고 이제 워딩을 준 거예요. 예. 신중하게 해라가 하지 말아야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안 된 건데 이거는 정서 법무부가 평소 했던 말과 굉장히 일치하는 언행일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다, 무죄다라고 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면소 판결까지도 주장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있다 보니까 자기 평소 생각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자기 어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직권 남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거 보면은 전체가 원래 추징해야 될 대상이 한 7,800억 정도 됩니다. 네. 7,800억인데 이번 1심에서 얼마 추징했느냐? 460억 정도밖에 추징 안 했어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도 안 됩니다. 6%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 남욱 이제 회계사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남욱 회계사는요. 변호사죠. 변호사인가 남욱 네. 변호사입니까? 예. 천하동인 이 사호의 실소유주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얼마에 넣느냐? 대장동 SPC에 8,721만 원 넣었어요. 8,700만 원, 9천만 원 칩시다. 근데 이분이 배당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배당을 1,007억을 받았습니다. 10억도 엄청난 돈이고요. 예. 100억도 어마무시한 돈이죠. 평생을 가도 못 만집니다. 근데 몇 배인가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1,000배죠, 1,000배. 와. 예. 1,000배 넘죠. 9천만 원 가지고 1,007억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남욱 그 변호사는 아예 추징금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1심에서. 제일 낮은 형량. 제일 낮은 형을 네. 받았죠. 근데 이제 2심 가면 3년형이나 2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다고 하면 야, 한 1,000억 땡기고 한 3, 4년 감방 있을만 하네.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김만배 씨는 6천억 정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8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진우 의원인가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이제 하루 2억. 수감하면 2억, 예. 그렇죠. 하루에 2억씩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2억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자기 돈이겠습니까? 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의혹입니다. 물론 의혹이지만 그렇죠. 주인이 다 따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판결문에 일이 몇 번 나옵니까? 400번 넘게 나옵니다. 401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거기 판결문에는 104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관련돼 있는 이런 판결문에 이름이 수백 번 나온다는 것은 그 판결문의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유죄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사사를 남용했다, 사법부를 짓밟았다, 상권 분립을 부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법정 증언을 좀 바꾸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해서 이 조작하는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고 또 환부만 드러낼 수도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겁박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이유와의 진술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뭐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의도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남욱 씨도 변호사 아닙니까? 네. 변호사인데 검찰 굉장히 그 겁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를 가르겠다 그 말만 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배를 가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은유적으로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니, 은유적 가르쳐 이건 볼 수도 있다. 그 어떤 표현이건 배를 가르겠다는 표현 자체는 너무 끔찍한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식으로까지 왜 표현을 하면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그 겁박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겠죠.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이거는
무리한 기소였다, 이게 조작 기소였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어떤 겁박에 의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통해서 검찰의 어떤 조작 기소나 무리한 기소 또 그런 협박성 수사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어찌 됐건 저는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은 뭐 대통령이 다 이 사실을 알고 마치 뭔가 이 항소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추정하에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나갔다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재판중지법 관련해 가지고 당에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을 때도 네.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항소 포기라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이를테면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공소 취소하는 방식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항소 포기해라 말아라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총장이 지휘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성호 장관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노마석 총장 대행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본인은 받아들여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항소 포기는 했지만 이유는 이러저러해서라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라는 그 지점에 대한 좀 투명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전체를 조망할 때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여야가 좀 입장이 너무 다르게 배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모두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을까요? 수석님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결국 이 사건이란 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공소 취소 얘기하셨는데 공소 취소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갈 것 같아요. 그 사전 단계를 저는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이 항소 포기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그 이전에 쭉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틀기 위해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해왔는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급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들 늘리겠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재판 중지법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홀드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배임죄 폐지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북 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재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검사 불러다가 이렇게 술자리 회의 있었는지 그거 따져보고 있고 그리고 헌법소원 재판 헌법소원 4심제까지 두겠다 이러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방안들을 갖다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그 과정들의 여러 과정 중에서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이 10월 31일 날 1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게 유죄가 다 인정이 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김만배 씨 등이 중형을 받을 선고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여권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다 그럴까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랄까요? 그 국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판중지법 이런 거 네. 우리하고 엮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 속내는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무식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공소 취소로 가면 된다. 왜 그런 공소 취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엉뚱하게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그 대장동 1심 판결 이후에 여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를 쭉쭉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강훈석 실장의 그
온마이크 하면서 네. 그날 오후에 재판중지법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제 재판중지법을 계속 뭐 이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건 셈인데 한마디로 그 전에 이제 국감 때 나온 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고등법원장 얘기가 뭐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저는 그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재개될 수 없죠. 헌법 84조에 의해서. 그런데 불필요한 얘기를 굳이 법원장이 그렇게 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어떠냐라고 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에서는 이제 좀 긴장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거 아니다. 이미 중지가 돼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헌법소원 내거나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아마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했던 것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1심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 지난번 거는 재판 이론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고등법원장 얘기에 대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대장동 1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지금 특별한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소 남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상고 이런 거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제되어야 된다. 나중에 가면 유죄 비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이 변호인 써가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데 검찰이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그 1호가 왜 대장동 사건인가라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 포기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놓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그었던 것이 이번에 있을 국민의힘 측의 이제 보수 쪽에 도는 이야기인데 항소 포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있으니까 재판 중지법 같은 그런 전면전 일부러 치를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로 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중지법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가정해 보지 않습니까? 네.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개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에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할 거예요. 또는 일반 시민이 하든지. 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도 반대급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위헌 안 되게 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면 된다. 문제가 헌법 이제 84조 때문에 이제 문제 생기거든요. 예. 소추에 대한 해석이 법조계에서 아직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를 말한 소추가 네. 소추도 아니한다가 기소를 말하는 건지 재판도 포함되는 건지 이거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다 갈립니다. 어쨌든 지금 뭐 중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원천적으로 헌법을 바꿔가지고 재판을 중지할 수 있게 하자라는 방법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재판 중지법이 네. 위헌 심판 청구를 받고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개헌을 하자 얘기 나오게 되고 자 그럼 개헌 문제가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주도권이 전부 다 블랙홀처럼 개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뭘 계획하고 있냐면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연임을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바랄 거라고. 왜냐하면 이번 오전 임기 끝나고 나면은 재판이 재개되면은 유죄 받아서 감방에 갈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을 해야지 확실하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네.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 임기 연임을 하는 개헌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판 중지법은 나위의 날개짓이지만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개헌 블랙홀, 대통령 연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헌 블랙홀을 만들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주도권을 싹 다 뺏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림까지 생각해가지고 야 재판 중지법 얘기 꺼내지 마. 꺼내는 순간 나중에 걷잡을 수 있이 커져. 라는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입장 안 냈다고 그랬는데 네. 당연하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입장을 내가지고 존중한다, 환영한다. 그러되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정세현 법무장관 통화했느냐, 민정수석한테 뭐 지시하기 있느냐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 말씀드리고 정세현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얘기한 추진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평소에 해왔던 자기 소신이에요. 네. 본인이 그때 서울대 무슨 정치학과인가 무슨 이제 동문 모임에 가지고 네. 축하하는 뭐 인사자리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연말에 동문 모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은 재판 중지가 아니다. 공소를 취소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본인이 공소 취소로 가는 길이라는 그렇죠. 그 이론을 말씀이신 거죠. 평소에 법무부 장관 되기 1년 전부터 그 이론을 본인이 설파하고 다녔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되니까 이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론을 듣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이유가 그런 이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그럼요. 글쎄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그것도 뭐 소신이지만 민심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을 때 과연 민심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그 판단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그런 국민의 눈치 안 보고 국민 주권 시대라고 대통령 계속 설파하셨는데 그 국민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정성호 장관이 그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미리 뭐 가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개헌 얘기 나왔을 때 연임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나간 얘기예요. 그거는 당에 그 개헌할 당시에 대통령이 적용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도 그 조항도 뭐 개헌할 거다, 개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민심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 나가서 너무 가불해서 많은 것을 예단하지 마시고 첫째,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결부시어서 하는 건 안 된다. 배임죄 폐지 같은 것도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이 재판하고 연동되고 뭐 이렇게 떠올리니까 무조건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거 폐지하느냐로 다 귀결되는 그런 정치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 눈치, 조금 짧게. 민심 다음 얘기 이슈로 좀 가야겠어요. 좋은데요. 좋은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범죄는 있는데 결국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예. 민간업자들이 7천억에 달하는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항소 포기로.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심정이 들지만 지금 스모킹 거는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저는 밝혀진다고 보고 근데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나왔는가를 분명히 따지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남 씨가 못 가져온 그 돈에 대해서는 네. 민사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징금 그 다 못한 부분에 돈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 형사에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안 되면 민사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뭐 그리고 배임 아까 하여튼.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배임은요 경제 관련된 배임, 민사에서 배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좋다. 민사 배임 받고 형사 배임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섞어서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하니까 배임을 폐지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이 주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민사 배임만 폐지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끼게 되니까 형사 배임도 폐지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아니 그 이를테면 대기업 수장들이 CEO들이 하는 게 민사상 배임죄입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민사상 배임이죠. 형사상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무슨 민사상만 온리 민사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 배임죄라는 것 때문에 이를테면 대기업 CEO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어떻게 민사상 배임죄라고 국한된 거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건 아니죠. 이 문제가 핫하긴 한가 봐요. 이거 가지고 우리 40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야. 하여튼 밝힐 건 밝혀야 되고요. 예. 설명할 건 설명하고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예,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각 당에서 하실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윤석열 시간을 계산해서 석방할 때 항고 포기했을 때 일선 검사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탄핵 국면에서 어렵게 나라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정치와는 좀 다른 정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과 어떤 비교해서 우리는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라는 그 논리 말고 그냥 정당하고 투명한 논리를 국민께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지금 한미 팩트시트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원잠 때문이다. 뭐 안규백 장관은 김정은 지금 잠도 못 잘 거다 하는데 이게 뭐 미국 측하고 좀 뭔가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완성이 잘 안 된 건지 뭐 수석님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거의 이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경제 폐기에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 시트가 계속 안 나오고 뭐 조만간 나온다, 뭐 금명간 나온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결국은 따져 보니까 원자력 잠수함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부분을 좁혀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원자력 잠수함을 갖다가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승인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 원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자기 필리 존스에서 만들어서 가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인이라는 표현을 한 건 일부 전진한 거로 생각하고 우리의 수건이 어떤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게 도입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원자력 잠수함 미국에서 이제 그 도입을 받기로 이제 뭐랄까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네. 호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아예 밀봉을 해가지고 그걸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원전 기술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전하고 또 차원이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예. 아주 소형의 기술이고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쉽게 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또 연료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농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주는 데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다. 그래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주기는 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그걸 짓는 거 싫다라는 쉽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그 한미 관세 협상까지 전체 예. 팩트 시트가 나온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지금 수 있을 미국 것 같습니다. 필리조선소가 원잠 건조 시설 설비가 미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다 있는데 여기서 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 연료로 쓰이는 그 농축 우라늄만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네. 그리고 선체나 이런 건 다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겠다라는 것이고 원자로도 한국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연료만 공급해 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우리 일방의 주장이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필리조선소가 붙은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조선소에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돼 있어 하세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10년 넘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회담에 다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도장 찍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꾸는 게 눈 오머리니까 그거는 지금 미국이 이 부분 가지고 그 내부에서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시트가 이 안보 문제, 특히 원자력 잠수함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찌됐거나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연료 공급에 대해서만 받는 걸로 기록도 다 남아 있는 거라서 뭐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핵잠을
거론한 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건 맞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렇죠. 미국을 약간 혼란스럽게 했을 정도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뭔가 그 얘기를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필리 이거를 조선소에서 허락해 그러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해놓고 예.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면 상황이 안 맞는 되겠네라고 거지. 했지만 거기에 어느 세월에 그거를 만들어서 하겠어요.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 상황에서. 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실수했다, 확실한 기록은 트럼프가 와서. 그렇지 확실한 그 기록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뭐 일부 조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좀 과대 포장해서 내놓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핵잠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진전은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너무 원자력 잠수함 마치 내일 모레 도입되는 것처럼 예. 좀 과대 포장해서 우리 내놨다. 너무 미국에서 조건을 굉장히 얘기했다. 까다롭게 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입되더라도 10년 내지 20년 걸리는 일인데 안규백 장관이 무슨 국회 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잠 못 잘 거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뭐 내일 모레 도입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과장이에요. 아니요. 안기백 장관도 그러니까. 10년은 걸린다고 얘기했고요. 하나에 3조 정도 예. 들어가는데 최소 네 척은 필요하다 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다 이 정찰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라고 이미 국감에서 그 10년 얘기는 나왔던 바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뭐 잠 못 잔다 뭐 당장 내일 도입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과장이다 이 말씀. 당장 잠 못 잔다고 그 말은 건 맞아요. 그 말들은 무슨 내일 곧 도입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죠. 아니 내일 전혀 뭐 잠 못 잔다고 그동안 했으니까. 진전이 없다니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어쨌거나 굉장히 진일보된 결과를 얻었으니까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핵장관 이거는 관련해서 약간 정권을 원래 들떠 정권을 있었을 떠나서 것이다. 여야 정권을 떠나서 쭉 추진해 오던 건데 예. 성과는 성과인 거죠. 그 원전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너무 힘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맥락을 좀 보면요,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이제 성과예요. 무슨 예. 말이냐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한테 이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 전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입장이 있다든가 우리가 뭐 얘기를 할 거라든가 의제에 올라갈 거라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일본에서 트럼프와 다카이치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합의한 거 보고 좋다. 야 우리도 하자. 라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안건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야 에이펙 트럼프랑 회담해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가 사실 소 뒷걸음치다 찌잡은 격처럼 오늘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힘을 줘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라고 보기가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번에 트럼프한테 이제 승인받은 거는 잘한 거긴 하지만 네. 이 역사가 되게 오래됩니다. YS 때 처음 얘기했어요. YS가. YS 처음 얘기했었는데 이게 언제 어그러졌냐. DJ 때 다시 어그러져요. DJ가 뭐 했죠? 햇볕 정책을 했습니다. 그 북한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걸 또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어진 세월이 있는 거 40년 넘는 세월이 누적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보면서 네. 딱 타이밍을 잘 봤다. 그렇게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야 정권을 그런데- 넘나들면서 추진해왔던 건데 야당 때는 이루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잘한 거죠. DJ 때 안 했다니까요. 전적으로 칭찬할 건 칭찬 좀 예, 해주세요. 잘하긴 보수가 잘한 당황한 건데. 건 맞잖아요. 아니 DJ 때 안 했었죠. 그건 또 팩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로부터 자, 몇 년 전입니까? 필리 지금 조선소 그 있지 지대의 않습니까? 정부가. 필리 조선소에는 원래 뭘 만드는 곳이면 상선을 만들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무슨 물고기라든가 무역선 만들던 상선 만들던 곳이기 때문에 아예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시설 기반 시설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필리에서 만들어 이런 무슨 말이냐면 좋다 잠수함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큰 선물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좀 뽕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좋다 필리에서 만드는데 필리에서 만들어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필리 조선소에 하나가 들어가지고요. 그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수함이랑 군함 만들 수 있는 그 인프라 시설만 갖추는데 5년 8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잠수함 만드는 데까지가 10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그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연료 그거는요 호주가 어떤 방식이냐면 모듈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밀봉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레고 블럭 샀듯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받는 건데 이것도 사실 길게 보면 우리 힘으로 해야죠. 울산에서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배도 잠수함도 만들고 연료도 우리나라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립을 쥐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 균형의 주도권은 바로 미국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양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만은 핵잠을 승인받은 것 자체는 국가에서 참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근데 이게 국민 눈앞에 확실하게 문서로 좀 입증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쌀, 소고기,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GPU 이것도 지금 말이 달라요. 한국과 미국이. 그 때문에 팩트 시트가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면 좋죠. 저도 바랍니다. 또 팩트 시트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요. 어떤 이슈가 가장 재미있을까? 우리 정청래 대표 이야기 할까요? 조국 당 대표 이야기 할까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가 자 정청래 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조국 대표는 뭐 거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말할 가치가 없는 거겠지만 이분 당 대표 선언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는 자기 혼자 난리지 뭐. 당대표 되는 거 뭐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요? 그렇죠. 다 중간에 알고 있었지 뭐. 성추행 문제 때문에 네. 그냥 일찍 등판하게 된 네. 타이에 의해서 네. 뭐 그런 과정이니까 뭐 아니 정청래 특별히 대표 뭐.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 당 대표 후보자는 이 얘기를 했어요. 평등한 기회를 강조를 했어요. 평등한 기회 그 당 대표 출마 메시지로 그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다릅니다. 어쨌든 같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보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이 조국 당대표 후보자의 입에서 평등한 기회라는 얘기, 사회권, 뭐 이 성장 이 메시지를 줬어요. 아니 뭐 당대표 출마하는 거고 20 며칠 날인가 뭐 그 네.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다 갖다가 쓴 거겠죠. 그런데 일단은 본인의 어떤 해왔던 것과 언행 일치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부분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뭐 출마 선언문에는 좋은 얘기 다 쓰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평등한 기회라는 단어를 쓸 자기가 없죠. 정말 뻔뻔하죠. 입시 비리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집에서 포토샵으로 고쳐가지고 경력증에서 만들어서 제출해가지고 다른 선량하게 노력한 학생들의 합격 기회를 뺏어갔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평등한 기회를 말 자격이 있습니까? 비겁하게 아니, 본인은 자녀를 대학 보내놓고. 그렇죠.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여기 혹시 나와 계신데 지금 묻고 싶어요. 왜 평등한 기회라는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내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불공정한 좋은 말이잖아요. 아이콘이. 좋은 말. 불공정의 아이콘이 좋은 말을 그냥 써도 되나? 그러니까 너무 행동하고 그죠. 언행 일치가 안 되니까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자 얼른 세 분께서 원하시는 정청래 당 대표로 정청래 당 대표는 그러면은 세 분이 보시기에 취임 100일 됐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정청래 내 대표가- 점수는요? 예? 내 점수는요? 점수? 네. 몇 점? 점수는 제가 봤을 때는 50점이 이제 그 기본이잖아요. 그 이쪽 야당 쪽 지지하는 분들. 커트라인이 야당이란다. 있어요? 여당 지지자 예. 50점. 그 중에서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25점. 25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저 명청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25점밖에 못. 당대표 그러니까 100일 25점.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8월 초 8.3 전당대회죠. 8.3 전당대회에서 돼가지고 지금 뭐 100일이라고 어제가 100일인가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논평 쓰고 이런 걸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 한 일성 자체가 화제가 된 말이 뭐냐면 악수는 사람하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그 국민의힘을 두고 이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 대표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페북을 찾아보니까 제가 8월 10일 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명청 전쟁이라는 게 이 전국을 규정하고 있다는 글을 내가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8월 10일부터 정청래 대표가 8.3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100일 동안 오면서 그 여권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로 명청 전쟁, 명청 갈등이 벌어진 100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늘 강경파 그 여권 지지층 중에서도 강경파의 그 입장을 대변을 하고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하고도 긴장 관계를 늘 형성을 하면서 100일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게 정청래 대표가 차기의 어떤 당 대표까지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 대표를 하고 싶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은 큰 그림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팬덤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강경파들한테 호소하는 정치를 해왔다 100일 동안. 네. 그래서 그 팬덤이라는 게 사실은 호랑이 같은 거. 저는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여권에 팬덤이라는 호랑이가 있는데 강력한 조련사 아주 훌륭한 조련사 한 분이 계세요. 여권 입장에서 그 김어준 씨라고 그 계시고 민주당에서 서열이 존재한다면서요. 1, 2, 3위가 있다던데 1위가 그게 이제 팬덤 조련사 네. 김어준 씨가 계시고 김어준. 거기에 이제 호랑이 올라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올라탔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올라타가지고 탔다가 내렸고. 대통령까지 됐어. 근데 지금 내려올랑 말랑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안 내렸어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타고 올라타고 싶은 아, 거예요. 그런 상황.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난 100일이에요. 그래서 늘 명청 전쟁이라는 게 정청래 대표는 강경한 목소리 내면서 강경파 팬덤들을 대변하려 그러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과는 좀 떨어져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갈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100일 동안 펼쳐졌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의 갈등은 오픈 게임이었고 실제로 엄청난 일들이 더 벌어진다. 왜? 지방선거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천권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오픈 게임이었고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진짜 명천간에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번에 100일 취임을 맞아서 정청래 당 대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갔어요. 그래서 본인은 기자회견 특별히 하지 않겠다. 100일이건 101일이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저렇게 다른 분들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게 보통 관례라고 100일 기자회견을 좀 하자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뭐 마이웨이를 선언한 상태,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민주당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청래 당대표 100일 뭐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점수는 안 매기겠습니다. 그냥 제가 학점 ABC 학점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이 뭔가 점수 매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면 뭐 그게 바람직하지 그러면은 않은 것 뭐 같고요. 나쁘지 그러면 않다. A, B, 아니면 C, 평가는 괜찮다. 할 수 있는데 A 학점, B 학점, C 학점. 이를테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대표 되면서 이제 그 3대 개혁에 예. 관해서 굉장히 이제 의지를 표명을 했었고 특히 또 뭐 약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실과도 그러면서 특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드시 추석 전에 그 고향 가는 길에 소식 듣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취임 일성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퇴임할 때 더 지지받도록 하겠다. 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 할 때하고 대통령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것이고 네. 또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했던 이야기처럼 대통령실, 대통령도 개혁의 방향에는 다 동의하지만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친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리더십이 과연 있느냐, 견고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원내하고 조율이 됐느냐 약간 엇박자난 부분도 있었잖아요. 더 센 특검법 통과시키고 할 때랄지 그런 부분도 있던 것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뭐 상의 없이 알리지 않고 이제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뭐 했던 거랄지 몇 가지 예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엇박자, 당 내부의 엇박자 이런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당이 정권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
숙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몸을 낮추는 태도 이런 그 결심을 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별도로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말을 해봐야 좀 크게 지지자들한테 좋은 말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아무 국민들 메시지 안 내는 거 보시기에도 아닙니까? 당하고 이게 너무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예.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면 본인이 해왔던 걸 쭉 나열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자아자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라고 정무적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강우석 실장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예. 하니까 차제에 그냥 100일은 좀 넘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103일, 105일 정도는 117일 정도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25점 주셨고 점수 줄 가치가 없다. 아니,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가치는 아니고 점수 안 그렇게 주겠다. 왜곡하면 안 돼요. 왜곡입니다. 저는 네. 점수 안 주. 그 판단하면서 학점 주고 점수 주는 거는 알았어요. 별로 의미 없다고 농담입니다. 생각하니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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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점 만점에 10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예, 기준이 뭡니까? 일단 이제 너무 본인 정치를 한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대표가 되면요. 그 아마 당규에 그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당 대표.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있거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 때마다 예. 정청래 당 대표가 이상하게 엉뚱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좀 화두가 되는 논란 꺼내고 또 대통령실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많이 던져가지고 뉴스를 좀 뺏어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됐었어요.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꺼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유엔 세계 그 사실 우리나라 뭐 여야 할 거 없지만 여야가 따로 있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연설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또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하면서 그 뉴스 비중 확 낮춰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 근데 국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주면.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저희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최근에 응원한다. 뭐가 있냐? 재판 중지법 이건 네. 에이펙 끝나자마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에이펙 성과도 좀 모호하고 미국과 말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좀 많이 퍼져가지고 본인 지지율 오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랬을 거예요. 이재명 정권은.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싹 가져가 버리는 화두인 재판 중지법 꺼내가지고 그때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뭔가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들고 있고 네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100일 기자회견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랑 다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했던 좋았던 성과들 다 얘기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 또 묻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던 것들이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이거를 주장하고 있죠. 말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예. 그리고 이게 얘기하게 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그 정청래 당대표가 모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면 김어준 총재냐 이게 좀 총수냐 이게 좀 1위니까 이게 좀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슈가 민주당에 던졌을 때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온 줄 아세요? 김어준 씨가 얘기하고 며칠 뒤 민주당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아침 뭐 최고인가 거기서 처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재판 중지법 이것도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민주당에서 원내 대책에서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자, 조국 이런 식으로 대표 석방한 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김어준 씨가 먼저 흘리고 대통령이 하기가 차마 입장이 난감해서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명분이 실리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개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엄연히 지금 집권하고 있고 지금 5개월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이제 뭐랄까 지위를 이제 빌려가지고 자기 힘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예. 명분을 실어주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개딸 보고 정치를 하는 거고 김여준은 아마 정청래 당 대표한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네 마음대로 총선 공천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두 사람의 미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네,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고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좀.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거 실화입니까?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몸을 낮추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내년에 지선 준비하고 또 그 이후에 당대표 재선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큰 그건 그림을 아직 위해서. 모르죠. 할지 안 할지는. 도전 안 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해야 예. 될 문제죠. 뭐. 그거 어떻게 미리 예단할 수 본인은 있나요? 하고 싶은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주변에서? 예.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나온 뭐 얘기가 김민석 총리를 총리를 이제 내보낸다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후보가 여의치 않으면 또 총리 뭐 강훈식 파출할 수도 비서실장을 이제 서울시에 내보낸다 얘기도 있고. 있고. 거긴 별로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지역구도 다르고. 민주당 이제 지방선 공천 한번 보세요. 그 난리 날 겁니다. 아. 지금 부산 시당 위원장 가지고도 유동철? 예, 네.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뭐 유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혈낭자할 겁니다. 원래 선거 때 공천은 난리 납니다. 모든 당에서. 그러니까 더 난리 날 겁니다. 비정 행사가 이번 이루어질 겁니다. 정청래가 아니면 전부 다 탁. 그렇죠. 비청 행사, 비청 행사, 친청 행제. 친청 행제. 비청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정청래 대표가 당을 완벽히 장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못 된 것 같기도 해서요. 지금 장악 거의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다른 충남, 뭐 경남, 전남북 시당위원장이 전부 정청래 대표 전당대회 때 도왔던 분들이 근데 다 이거 위원장이 됐어요. 개딸, 소위 개딸 당원분들, 민주당에 계신 당원분들이 정청래 당 대표를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여론들이 좀 형성되는 그 분위기였어요.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노리고 진짜 다음 전당대회 내년 8월입니다. 8월에서 네. 8월에 전당대회 때 어떻게든 당 대표를 바꾸려고 네. 지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럼 민주당 서열 1위 김어준, 2위는 계속 바뀌고 3위는 현직 대통령인데 그럼 2위에 앉아 있는 말의 안장의 퍼센트를 이재명 현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나 점점 엉덩이 밀어내십니까? 정청래가 밀어낼 수 있습니까? 서열 위치를?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 여기저기 사람을 심어서 자기 사람을 공천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전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팬덤이란 거는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팬덤에서 또 친청에서 이루는 팬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옛날에 친문이거든요. 예. 친문재인 팬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SNS도 한다고 그러고. 예, 유튜브 한다고 그러고. 평산 책방을 유튜브로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움직이는 거는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그 결합해서 친명이 다시 움직이면서 친명이 친문이 움직이면서 친명 세력과 어떻게 보면 한판 또 붙는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친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 유튜브 방송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인 이름이 갑자기 김정수 김정숙 여사 그 옷로비한다 옷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복고 옷 샀던 사건 그게 왜 재수사 지금 하라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또 여론을 좀 유리하게 끌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건 실용적인 목적인 거고 본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이게 진짜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청래 당 대표에게 너 대권을 원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그 내가 친문 세력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대신에 친문 세력 애들 챙겨줘. 지난번에 이재명한테 내가 맡겼었더니 다 죽었어. 네. 그 애들 좀 살려줘. 그러면 내가 좀 널 도와줘가지고 네가 원하는 왕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와주겠다라는 그 생각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소설 아니세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봐. 자, 문재인 전 모르는 거 대통령이 달려주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소설이 전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파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책방 조국 대표 석방하는 거 보니까 파워가 있어 보이던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책방 유튜브 하는 거는 책 소개라고 하잖아요. 그 책 소개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이 과장된 과도한 해석을 낳을 만한 그런 이슈가 되나요? 잘 김희중 모르겠어요. 의원님 다 알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8월 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명청전쟁 얘기할 때 여권 패널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소설 쓰지 말라고. 근데 지금 100일 지나니까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김희중 의원님은 지금 다 알고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예. 말은 전 모릅니다. 제가 뭐 당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보세요. 나중에 하여튼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정책이나 손을 꼭 잡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예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잊혀지기를 좀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신 분 모르겠다님 5,000원 후원 그리고 I'm not too offside님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항소 포기 이게 나라냐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여의도몰에서 과메기하고 또 광어 많은 분들이 들여다보고 선택도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과메기는 신기술로 말려서 아주 쫀득하고 맛있어요. 세트로 드립니다. 45,900원. 당일 생산. 야채도 산지 주는 직송. 거예요? 예. 어. 한꺼번에 야채까지 다 야채 먹기 세트까지 편하겠네. 쌈장에 초장에 음. 예 저렇게 마늘하고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딱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게 35,900원이에요. 10쪽이 열미 20쪽이죠. 예, 신미 20쪽입니다. 그리고 광어회 5kg 이상급 대광어 선별해서 400g 드리는데 이것도 당일 손질, 당일 발송합니다. 100세트 한정품 27,900원입니다. 그리고 집에 손님 오실 일 있을 때 이거 준비해가지고 드시면 아주 푸짐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저도 최근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하나도 비리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네이버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금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시 주문 배송 어려우신 분 전화번호 1551-5280번으로 주문해 주셔도 친절한 상담원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도 좀 많이 핫했어요. 그래서 세 분과 함께 대화하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특히 첫 번째 이슈는 시간 보는데 40분을 얘기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